안녕하세요. 자료해석 강의를 맡은 김영진입니다. 자, 저와 함께 우리가 이제 자료해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응용수리 요 파트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크게는 교재 이제 핵심 이론 강의가 있죠.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제를 풀면서 이론적인 얘기들을 뒷받침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총 3강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실전, 적중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실전 문제를 한 4강을 거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강의에 담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은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강의 따라서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이론, 첫 번째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담당해야 되는 게 표죠, 표. 표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쨌든 빠르고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예, 문제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좀 난해한 어떤 수들의 계산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분석해 나는 과정에서 표의 구성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과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통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확성과 신속성이다. 예, 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좀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하나의 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표에서 오른쪽 열의 의미, 아래쪽 행의 의미, 그러니까 행과 열, 그러니까 가로축과 세로축.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교재에도 대표적인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뭐 이제 막대 그래프부터 해서 시계열 그래프, 원 그래프,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죠. 그리고 뭐 표에 대한 어떤 자료도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런 행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겹치는 교착한이 나타내는 의미,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막 접고. 예, 본격적으로 잘. 교착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관련 예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어떤 한 반의 학생들에 대해 안경 착용과 미착용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한 박스 형태의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눈을 빠르게 좌우로 위아래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를 행에서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에서는 착용과 미착용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럼 선지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자료 해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선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위에 제시된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선지를 보면 전체 학생 중에서라고 말했죠. 전체 학생. 그럼 당연히 나는 전체 학생에 대한 60명의 눈이 바로 가셔야 되고요. 남학생의 비율이니까 남자의 전체 합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분의 40이다 괜찮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이렇게 틀린 거를 찾는 문항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을 긋고요. 보기 옆에다가 사선을 긋고요. 맞은 것은 당연히 동그라미 치고요. 틀린 것은 사선을 커서 사선에 대한 건 사선을 골라주시고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를 골라주시고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전체 학생 중에서 전체 학생이니까 당연히 분모 60 와야 되죠.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비율입니다. 지금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분에 해당되는 것의 수의 비 빠르게 찾으시면 되는 단순한 어떤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 학생 60이고요.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전체 얼마죠? 35명이죠. 그래서 60분의 35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남학생 중에서라고 말했으니 남학생은 여기죠. 40명 전체죠.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비율 착용한 거 23명이니까 40분의 23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경을 미착용한 학생 중에서 안경을 미착용했으니까 전체는 25로 와야 되죠. 그죠? 근데 20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보기들이 약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확인해 볼까요? 여학생의 비율은 8이다. 예, 여자는 8명인데 25분의 8 써야 되는데 20분의 8 썼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요거 예제는 너무너무 쉽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래프 해석이죠. 뭐 이제 표에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렸는데요. 표는 뭐 여러 가지 표가 나올 겁니다. 자료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는 어디에 있겠냐? 당연히 적중 예상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표나 그래프들을 실전적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 이론 강의에서 제시하는 게 몇 개의 문제밖에 없지만 거기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 어려워하는 부분, 숫자에 대한 어떤 계산의 비교, 뭐 비율, 백분율 뭐 이런 거, 그죠? 증가율, 감소율 이런 거 계산하는 팁들은 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예, 원리를 이제 그 터득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형 그래프가 나왔죠? 이런 뭐 그래프 종류 뭐 필요 없죠. 예, 한번 볼게요. 다음은 A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수와 여성 비율에 따른 동향을 나타낸 표이다. 이 통계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 동그라미 치시고 선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공기업은 2001년에는 여성을 뽑지 않았다. 2001년에는 여성을 뽑지 않았다. 2001년으로 가야 되죠. 지금 표를 보면 가로축이 뭐냐면 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뭐냐면 요 막대 그래프는 여성의 근로자 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소수점 달려있는 수들은 뭡니까? 여성의 비율이다. 요렇게 이제 바로 체크하고 선지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 옳고 틀린 거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1년에는 여성을 뽑지 않았냐? 가보죠. 2001년. 그렇다면 200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2000년도에 119명이었던 게 2001년도에도 119명이다. 아, 여성을 뽑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왜요? 근무자 수가 동일할 뿐이지 퇴사자가 있고 그죠? 뭐 입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동등하게 되면 같은 수가 되면 당연히 여성의 근로자 수가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성을 뽑지 않았다. 예,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거에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보시고요. 다만 이제 여기 2000년도와 2001년도에서 우리가 표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성의 근무자 수가 변하지 않았는데 여성의 비율이 소폭 늘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5% 늘어났죠. 그죠? 0.5.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남성 근로자 수의 감소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니까요. 예. 자, 볼게요. 니은 볼게요. 1999년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을 많이 뽑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1999년도죠. 자, 여성은 지금 몇 명 늘었어요? 이렇게 18명을 이렇게 근로자 수가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율은 10.5에서 8.8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남성이 더 많이 우리가 뽑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성도 뽑았는데, 여성도 18명이나 뽑았는데, 늘었는데, 뽑았다고 하지 맙시다.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뭐냐면, 입사자, 퇴사자에 대한 수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았다. 그죠? 예, 신규 채용했다, 뭐 퇴사했다. 이런 얘기는 쓰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었는데, 비율은 감소했다는 건 당연히 남성이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 볼게요. 잠깐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전년 대비 여성 수에서 2004년에 여성 근무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2004년에. 그러면 2003년에서 2004년 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245명에서 290명 늘었어요. 45명 늘었나요? 예. 그런데 훨씬 많이 는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1년에서 2002년도에 119명에서 225명으로 더 많이 늘었죠. 예, 막대 그래프의 수의 간격, 그 그래프 높이의 차를 보시면 당연히 여성 근로자가 더 많이 늘어났던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 잘못 얘기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디귿은 제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A 공기업 총 종사자 수. 자, 보세요. 총 종사자 수가 나왔어요. 발음이 좀 어렵네. 총 종사자 수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어느 항목에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성 비율이라고 말하는 이 항목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여성 비율은 당연히 모분의 총 근로자 수죠. 그죠? 총 종사자 수라고 할게요. 보기에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종사자 수에 대하여 여성 근로자 수, 그죠? 여성 근로자 수의 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신 것이 여성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총 종사자라는 항목이 나오냐? 바로 분모에 있죠. 이렇게 요거. 그럼 요 수를 내가 예측하거나 계산하거나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위치 바꾸면 돼요. 위치 바꿔서 총 종사자 수는 뭐예요? 여성 비율분의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의 비입니다. 자리 바꾸면 되죠. 곱하기 100인데요. 수치 계산에서 곱하기 100은 다 동등하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총 종사자 수, 간단하게 총이라고 썼습니다. 총 종사자 수는 여성 비율분의 여성의 근로자 수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이것들은 이제 빠르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02년도다 라고 했으니 자 2002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여기죠. 그러면 지금 여성 비율이 얼마예요? 14.2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225명이 되죠. 자, 얘가 가장 이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여성 근로자와 여성 비율에 해당되는 각각의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비율분의 근로자 수의 크기가 가장 크냐라는 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분수 계산이 되고 소수점까지 들어가 있는 소수가 분모 문제에 들어가 있죠. 실제 계산을 전부 다 하고 있으면 종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얼마나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또 근무자 수가 가장 크다라고 예측이 되는 연도가 2003년도거든요. 그거와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5분의 얼마죠? 245. 이 두 수에 대한 비교 방법을 여러분들은 터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에 대한 비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 과정을 다 정규 과정을 마치셨으니까 중학교 때나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한다. 그죠? 분모를 갖게 한다. 분자를 갖게 한다. 이렇게 분수 비교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타율법이라 그래서 그 수들을 이렇게 일정 부분을 뺐다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빼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느 정도 타율법에 대한 원리가 적용 들어가 있는데 저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두 개의 분수를 비교했을 때요. 어떤 하나의 분수에다가 보세요. 어떤 하나의 분수에다가 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그 수의 크기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죠?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수의 모양만 바뀌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5분의 2가 있다고 칠게요. 거기에다가 내가 5분의 5를 곱합니다. 그러면 25분의 10이 되죠. 약분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5분의 2하고 25분의 10이랑은 같은 수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요. 4를 곱하면 25분의 8이죠. 그죠? 그러면 분모는 5배 돼서 25가 됐는데 분자는 4배가 돼서 8이 됐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원래 있는 수가 25분의 8보다 어때요?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죠?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 작아졌을 거 아닙니까? 얘랑 동등한데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분모를 더 큰 수를 곱했다. 그러니까 분자를 더 큰 수를 곱했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곱한 수가 더 큰 거죠. 원래 수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14.2에서 19.5로 변하는데 자, 얼마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되는지 그 차이를 보세요. 차이. 그럼 자, 요건 좀 예측이 좀 돼야 되는데요. 한 0.3 정도 곱하면 보세요. 3, 4, 12, 3에서 4. 4점 얼마가 더해지죠. 그죠? 4점 얼마가 더해지면 요 곱한 수를 더하면 19.5에 가까워지는데 그보다 작을 거예요. 18점 얼마니까. 그죠? 그럼 나도 여기다 0.3을 곱해볼게. 0.3을 곱해보면 얘가 3이 6. 지금 이 100의 자리 곱하면 6이죠. 그럼 60을 더하게 되죠. 일단 10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 다 이렇게 무시하더라도 그럼 245네요. 그러면 분자는 0.3만큼 곱해져서 같습니까? 안 같죠. 이해되셨어요? 분모가 0.3 곱했는데 덜 같습니다. 근데 분자는 어때요? 0.3 곱했더니 훨씬 더 넘어서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원래 요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분모는 0.3을 곱한 수를 더했을 때 19.5보다 조금 작아지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데
분자에다 0.3 곱해서 한 60 정도를 더해줘도 285가 돼서 얘를 훌쩍 넘어선다는 거죠. 그럼 같은 비율을 곱했을 때 분자가 초과한다라는 건 당연히 원래수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얘 못 미치니까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지 실제 나눗셈을 현장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수에 대한 계산에 대한 방식들은 실전 자료해석 문제의 실전 모의고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요 문제를 통해서는 요런 생각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02년도다. 얘가 어떻다? 맞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가장 큰 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근로자 수가 가장 컸잖아요. 그죠? 크면서 비율도 좀 늘어났죠. 그 남성도 늘어났고 여성도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여성이 늘어난 비율만큼 만큼 늘어난 거죠.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죠? 네. 자, 미음 볼게요. A 공기업의 총 근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야, 요거 보세요. 사실은 이걸 계산해 보시면 아까 제가 계산했던 이 분수값을 계산하면 1997년에도 감소하는 값을 보이거든요. 감소하는 값을. 이게 지금 뭐 4.8분의 45, 그죠? 4.8분의 45, 6.7분의 52 하면 수가 좀 작아지는데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우리가 기억선제를 바라보면서 포인트로 삼았던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근로자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대로 갔는데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어때요? 남성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총 종사자는 2000년도 비해서 2001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항상 계속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단 하나의 것도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틀린 것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이런 표현들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 눈에 딱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옳은 것은 뭐예요? 니은하고 니을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제가 왜 할애했냐 하면 이런 방법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형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뭐 시계열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프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 1980년도 2005년까지 우리나라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밀가루 소비량의 시계열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표를 봤더니 가로축은 밀가루 소비량, 세로축은 쌀 소비량. 그렇죠? 그래 놓고 연도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지를 봐야 되겠지만 밀가루 소비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선지에 대해서는 눈을 빠르게 좌우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쌀 소비량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위아래로 훑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1인당 연간 쌀 소비입니다. 위아래로 뜨세요. 1990년 이후 매년 감소해 왔다. 1990년 여기죠? 네. 그럼 나는 감소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가 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포인트들이 다 밑에 있느냐, 위로 올라간 건 없느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다 밑에 있죠. 위로 상대적으로 꺾고 올라간 거 없죠. 그러니까 감소해 왔다? 맞네.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입니다. 좌우로 봐야 돼요. 81년, 80년 사이 기간에 비해 2000년, 2005년의 기간에 더 많이 감소했다. 빠르게 찾아봅시다.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81년, 여기쯤입니다. 그 다음에 86년,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어디죠? 여기죠? 2005년,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감소했다는 건 이 좌우의 폭이 넓은 것이 감소폭이 큰 건데 2005년 기간에 더 많이, 이 기간에 비해, 이 기간에 더 많이 감소했다. 그렇죠? 요 간격보다 요 간격이 훨씬 더 넓으니까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정답, 자, 이것도 보세요. 정답이 지금 기역, 니은이 다 맞으니까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니은, 미음이겠죠. 그럼 바로 니은, 리을 가지 말고 미음부터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려면. 자, 미음 갈게요. 80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 데이터죠.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와 쌀 소비의 감소량은 유사하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쌀 감소량은 이렇게 계속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증가한 해가 없어 보입니다. 살짝 83년에서 84년, 82년 요때가 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지만 그래도 크게 증가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밀가루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밀가루 소비량은
오른쪽 갔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죠? 예, 밀가루 소비량은 굉장히 분주하게 오락가락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감소랑 유사하다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해야죠. 그럼 당연히 디귿, 리을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아이고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실전에서도 기역, 니은에 대한 것이 확고히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 3번에 대한 미음만 판단하고 그것이 가부, 그죠? 맞고 틀린 거를 찾으셔가지고 넘어가시는 것이 현명하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도 이제 계산 영역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A 공기업 어디 그 여성 근로자 수의 그 뭐죠? 비율과 근로자 수의 분포 상태에 대해서 제시했던 그 문제에서 총 종사자 수를 판단할 때는 물론 뭔가 계산이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게 계산이 필요한 거야 아닌 거야는 당연히 어디서 판단이 되죠? 선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지 왜 숫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문제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늠합니까? 그죠?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편은 한중일 세 나라의 수출 금액을 각 항목별로 비교한 한중일 수출 현황이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수출액은 100이라고 하고 단위는 생략했다.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과 중국의 수출량의 수출을 나타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보다 큰 숫자들은 수출량이 우리보다 많은 거고요. 100보다 작으면 우리보다 좀 적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증가폭과 감소폭은 그 숫자의 차이를 보면 되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제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사선 그시고요. 당연히 옆에서 사선 그세요. 자, 1번.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쭉 내용들을 보면 100보다 다 넘죠. 넘고요. 중국을 보면 두 자릿수입니다. 거의 뭐 간간히 여기 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00보다 큰 120대의 주로 나타내는 일본,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7, 80대를 보이는 중국 순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 당연히 가볍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응답자 전체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한국과 중국의 격차보다 크다. 일본과 한국이 그러면 뭐예요? 100과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이 훨씬 더 많니? 아니면 중국이 더 적니? 이런 걸 판단해 보면 되는데요. 지금 일본은 보통 한 125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 뭐 70, 그죠? 80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80선. 얘는 125. 이것도 이제 한눈에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한국과 중국의 격차보다 크다라고 보는 건 예, 맞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응답자 전체를 보면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응답자 전체라고 되어 있죠. 2번 다시 갑니다. 자, 응답자 전체를 보면 요걸 선생님이 안 봤어요. 자, 응답자 전체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 요 항목들만 보시면 돼요. 전체로 보면 125, 예, 125에서 뭐 123,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지금 80에서 쭉 왔다 갔다 합니다. 80에서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80선에서 있고요. 얘는 대충 120, 124, 125선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자 전체니까 그 항목만 보시면 되죠. 자, 3번 가요. 3번 갈게요. 한국과 중국의 기업 규모별 수출액의 차이를 살펴볼 때 중소기업의 차이가 대기업의 차이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니까요. 중국 쪽 보고요. 기업 규모별이니까 이쪽을 보면 되겠죠. 그럼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대기업이 더 작죠, 수가. 더 작다는 건 수출량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이를 중소기업의 차이가 대기업의 차이보다 크다. 중소기업의 차이가 대기업의 차이보다 크다. 아니죠. 틀렸죠. 그죠? 대기업 차이가 더 크잖아요. 100에서부터의 차이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나왔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공부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별 수출액의 차이를 살펴볼 때 섬유를 제외한다면 기타 지역에서 경쟁력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섬유를 제외하니까 요거 X 할게요. 지금 지역별이니까 요것만 볼게요. 일본이니까 요 칸만 볼게요. 그랬을 때 쭉 보면 기타가 가장 격차가 큰 거 보이죠? 여기만 역순이 됐으니까 얘를 제외한 겁니다. 만약에 선지에서
섬유를 제외한다면 이 말이 빠졌잖아요. 이 말이 빠지면 이것은 어때요? 틀리다고 보는 거죠. 그죠? 섬유에서는 역전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옳게 되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은 빠르게 표를 읽어낸 능력으로 해답을 찾는 유형인데 뭐 유형들에 대한 제목들, 유형들은 뭐 크게 개의침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양한 표와 다양한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빠른 시간에 표를 읽는 능력이 요구된다. 계속 지속적. 여기 나오죠. 계속 지속적이라는 수식어, 뭐 항상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예외가 없어야 되므로 그 예외가 발견되는 순간 너는 거짓이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눌러졌네요. 네,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제 표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시 문항이에요. 갑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인구 구조 중에 연령 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사선 그시고요. 지금 표를 봤더니 뭐 이제 연도가 쭉 가로축에 나오고요. 세로축에는 연령이 나오죠. 여기는 위에 표는 인구수, 실제 인구수고요. 밑에 표는 그 연령 구간에 따른 구성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봤을 때, 선지를 봤을 때 인구수에 대한 거냐 아니면 구성 비율이냐에 따라서 눈을 위로 둘 거냐 아래 둘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삼으시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 중반에 구성비가 가장 컸던, 그러면 구성비니까 밑으로 가야 되죠. 0세 14세 연령층의 인구는 인구네요. 그죠? 결국 인구를 물어보겠네요. 그러면 0세에서 14세 인구는 1970년대 이후에 계속 감소하였다. 쭉 갑니다. 이 라인 따라 갈게요. 쭉 감소하였다. 감소하였습니까? 예, 증가한 라인 없죠. 그러니까 쭉 감소하였다. 요거는 옳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구성비가 가장 컸던 인구니까요. 결국 인구 파트 위의 표를 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니은 갈게요. 15세부터 29세의 연령층의 인구니까 또 위에 표 봐야 되겠죠? 1960년대 중반 이후 즉수로 증가하였다. 밑에 표 봅니다.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어렵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1960년대 중반 여기죠. 증가했다 쭉 가시면 돼요. 쭉 가시면 되고요. 안 되네요. 그죠? 1995년도에 감소한 거 보이고 어머야 2000년도에도 감소한 거 보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과감하게 눈에서 이제 걸렸으니까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30세 이상의 각 연령층은 모두 그 수와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30세 이상의 각 연령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지워보고요. 30세 이상의 연령층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이 인구수와 요만큼 요 부분의 구성 비율을 봐야 되니까요. 전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세 줄 다 봐야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세 줄을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다 더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 라인을 보세요. 이 라인 보시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감소한 부분 없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성비도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걸리는 거 없어요. 빠르게 가시면 돼요. 실전에서도.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를 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부담만 되고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찾지라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봤더니 다 증가해.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도 돼. 이게 만약에 변화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머리 아픈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어떤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증가였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960년대 중반에 60%를 상회하던 30세 미만의 연령층의 비중이니까 어디예요? 구성비죠. 60%에서 30대 미만이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60. 네. 비중은 2000년에는 5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자, 2000년에는 그럼 2000년을 바로 가시면 돼요. 2000년 뿅 가셨다가 뿅 요 두 개를 더 하시면 되는데 46.3이죠. 50은 감소하였다? 예, 맞죠? 문제될 거 없죠. 예. 그럼 선지에서 지금 뭐예요? 틀린 거 찾는 건데 니은하고 뭡니까? 기억이 아니었으니까 니은하고 미음이겠죠. 니은 미음. 3번이 답일 거예요. 자, 공부 차원에서 미음 간단히 볼게요. 3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1960년대 중반 31.7%. 자, 비중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밑에 칸은 보시고 밑에 표 보시고 30세 이상이니까 요렇게 세 칸을 눈에 확 포커스를 두시고 31.7%에서 계속 증가해요. 90년대 50% 처음으로 넘어서서 자, 지금 판단해야 될 첫 번째 지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37.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네. 그죠?
이거 사실적인 어떤 데이터를 뭐 속여서 틀리게 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입니다. 표를 분석하는 거니까요. 계속 증가해. 1990년대. 1990년대니까 어디예요? 여기 3개죠. 여기 3개. 빨리 더해볼게요. 요거 더해도 20 얼마? 23점. 50 안 되네요.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50%를 처음으로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음이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정답은 3번을 고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핵심 이론에 들어가 있는 자료 해석 관련된 어떤 표나 그래프에 대해서 뭐 샘플로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다 디테일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은 뒤에 강의에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론 강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응용수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료 해석과 응용수리가 사실은 좀 비등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응용수리는 사실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응용수리는 뭐 중학교 정도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도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방정식의 활용이죠, 활용. 그게 워낙 오래된 일이고 예전에 뭐 좀 공부 잘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오래된 일이고 하니까 좀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준비하면 거기 유형에 맞게끔 나오고 준비하면 바로바로 계산이 쉽게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료 해석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개념 제가 지금 하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응용수리는 어떤 게 나와도 풀 수 있어 라고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팁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드리는 팁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용수리 첫 번째입니다. 집합이라는 것이 나와요. 집합. 지금 집합이 뭐다, 원소가 뭐다, 걔네들끼리 쓰는 기호가 뭐다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것의 개념만 살펴볼게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합? 집합은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 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여져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모임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 그려서 표현하면 돼요. 어떤 집합 A가 있대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집합을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는 집합인 거죠. 자, 유한집합 A가 원소가 N개의 원소를 가질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집합이 만약에요. A, B, C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A의 부분집합은요. 한번 따져볼까요? 공집합이 있고요. A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고요. B 있는 거 있고요. C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A, B 2개 있는 거. A, C.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좀 막 쓸게요. 네, A, B, C 이렇게 됩니다. 지금 쭉 썼는데요. 전체 몇 개냐면 8개입니다. 8개인데 이 개수를 셀 때 어떻게 보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A, C, CA 원소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집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집합이 원소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만 쓰는 게 집합을 표현하는 어떤 표기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8개가 있는데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공집합은 A, B, C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어떤 결정하는데 A야, 너 그거 원래 들어갈래? 거기 원소로 들어갈래? 아니면 안 들어갈래? 묻는 질문이 2가지죠. 약간 경우의 수의 원리를 적용하시면 쉽게 이 n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B한테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C한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얘네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예요. 그리고 얘네들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입니다. 나 있을래 없을래? 자, 보세요. 공집합은 뭐예요? 다 없는 거예요. A, B, C 다 없는 거고 A는 들어오고 B, C가 안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 3개 가지고요. 들어있는 거 동그라미, 안 들어있는 거 X라고 표시하시면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뒷면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와 동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 2가지 이렇게 경우들이 나와.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원리적으로 좀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2의 n제곱이 됩니다. 자, 특정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해라. 그 m개를 빼주시면 돼요. 반드시 포함하는데 왜 빼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A, B, C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있는데요. C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면 C를 빼놓고요. A, B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공집합이 있죠. A가 있죠. B가 있죠. 그리고 A,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C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C를 원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하라 해도 잠깐 빼놨다가 이 부분집합 개수 구하고 포함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연히 집에 보내야 되니까
제거해야 되죠.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제거하고 부분 집합계수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차라리 요거를 이제 좀 더 유념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집합기호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활용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거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라는 건, 교집합이라는 건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동시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A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B집합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원소의 개수는 여기 N 표시합니다.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셔야 돼요. 예, 겹치는 거. 그죠? 만약에 이렇게 A집합이 있고 이렇게 B집합이 있을 때 여기 전체의 개수가 몇 개니를 말하는데 이렇게 개수 몇 개 더하기 이렇게 개수 몇 개 더하고 나면 어디 있는 거요? 어디 있는 거? 여기는 어때요? 두 번 더 있잖아.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복되겠죠 개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한 번 빼주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뭐 공식이니 원본이 다 외워야 돼요.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수를 보이는 화면에 있는 그림의 벤 다이어그 영역에 개수를 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련 이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50명의 부사관 중에서 초소근무를 한 사람은 38명. 뭐 집합기호 쓸 것도 없어요. 야간 근무를 한 사람이 27명이다. 어느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라는 건 뭐죠? 50명의 부사관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A, B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A를 이렇게 그리고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A는 뭐예요? 뭐 초소 근무한 사람, B는 야간 근무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상정했을 때 여기에 아무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뭐예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럴 때 요거는 이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근무를 모두 한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하시고 그랬죠. 자, 일단 다 필요 없고요. 38명, 27명 더해보세요. 얼마죠? 65명이죠. 그죠? 근데 전체가 50명이잖아요. 그럼 15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령 부사관들이신가? 아니죠. 이 15명은 뭡니까? 초소 근무도 했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도 했기 때문에 두 번 세워진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명. 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다 쓰고 기호 쓰고 정식적으로 문제 풀어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 얘기가 뭐예요? 전체 집합이 합집합의 원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로 끝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 나오는데요.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는 이제 계산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수 A, B가 있을 때요. 두수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표현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하자. 기억나시죠? 두수를 놓고 이렇게 뭐 만약에 뭐 6하고 얼마 할까요? 6하고 8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해봐라면 어떻게 되죠? 2로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소인수로 2, 3은 6, 2, 4, 8 이렇게 그죠? 그럼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2가 최대 공약수다.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6, 4, 24. 24가 최소 공배수다. 요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 요 테이블 다시 한번 추억의 테이블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A라는 수를 AG, B라는 수를 B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스몰 a, b는 서로소라는 거죠. 약수가 1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수입니다. 왜? 최대 공약수로 묶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AB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AB 자 AB G G가 되는 거죠. 근데 ABG가 뭐예요? ABG가 뭐예요? 얘가 L이죠. L. 최소 공배수 그죠? 그러니까 L은 GAB. 그러므로 얘가 L이니까 AB는 L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에 대한 거 문자로 기억하시는 것보다 실제 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제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 최대 공약수 활용, 최소 공배수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풀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자.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 쪼갠다. 직육면체를 가장 큰 정육면체 쪼갠다. 자, 문제 내용 중에 팁이에요. 가장 큰,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대부분 최대 공약수의 응용 문제다. 예, 피해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활용. 최소 공배수 활용 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수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한다. 직사각형 모의 답을 가장 작은 정사각형 가장 작은. 직육면체로 가장 작은 정육면체 가장 작은. 출발 간격 시간이 다른 두 교통수단이 동시에 출발,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동시에 출발했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할 때는 너의 배수, 처음으로 만나는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자, 문제 내용 중에 가장 작은 될 수 있는 한 적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대부분 최소 공배수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보시면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 이론 강의에서 응용술 파트에서는 핵심 이론 강의에 교재에 수록된 문제가 조금은 빈약합니다. 이제 뒤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퀄리티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좀 몇 개를 추가 문제로 교재에 없는 문제를 강의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수업 내용에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래요. 아니면 교재에다가 옮겨 적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는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사과 30개, 귤 18개, 배 36개를 가능한 한 많은, 못 떠올리라고요? 가능한 한 많은, 예, 최대 공약수죠. 똑같이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이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15개, 9개, 9개. 그죠? 15개, 9개, 18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30하고, 16하고, 그죠? 18하고, 36하고. 뭘 구하라? 최대 공약수 구하라. 자, 6으로 가능하나요? 6, 5, 30, 6, 38, 6, 6, 36. 네. 2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네. 6이 최대 공약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이 6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추가 예제 문제 보세요. 어떤 자연수로 50을 나누면 2가 남고요. 64를 나누면 4가 남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가장 큰 수. 뭐예요? 최대 공약수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로 50을 나눴다. 이게 뭔 말이죠? 50이라는 수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그지? 나눌 때 비율을 쓸까요? 자, 어떤 자연수를 50을 나눈 거예요.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가 얼마가 됐다? 2가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 몫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64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또 몫이 생기겠죠. 생기고 쭉쭉쭉 계산해서 나머지가 얼마? 4가 남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머지 수를 달고 다니는 게, 계산하는 게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2가 없었다면, 그죠? 2가 없었다면, 즉 무슨 수가 되면? 원래 48이었다면, 그죠? 그 다음에 64에서 4가 남았는데 남은 게 없었다면, 즉 60이었다면 그 x는, 이 어떤 자연수는 바로 보다 48과 60의 최대 공약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예, 가장 큰 수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을 제거해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돼요. 자, 구해볼까요? 얼마? 6으로 한번 할까요? 6, 8이 48, 10이 되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2로 할까요? 2, 4, 8, 2, 50. 끝났습니다. 12라는 수로 나눴을 때 이런 나머지들을 갖게 되는구나. 나머지는 제거하고 몫에서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답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3, 15인 사각형의 타일로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 타일의 개수, 최소 타일의 개수입니다. 뭐예요? 최소 공배수죠. 그죠? 예. 그러니까 13, 15니까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걸 쭉 붙여가지고 정사각형 만드는데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도 세로의 길이도 뭐예요? 13의 배수고 15의 배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럼 15는 뭐예요? 소라고 하죠. 왜? 공약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소수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13 곱하기 15를 해주시는 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195가 됩니다. 됐죠? 그럼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이거 195를 1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5개. 서로 소수니까 15개 필요하고 15는 13개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타일이 몇 개니? 195개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둘이 수가 나오면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둘이 곱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둘의 수가 지금 서로 소니까 서로의 개수만큼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이라는 게 있고요. 뭐랄까요? 10이라는 걸 할까요? 네. 하나가 6cm고 하나가 10cm예요. 그럼 얘네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2 곱 2, 3, 2, 50. 그죠? 그러면 6, 30이네요. 30. 최소 공배수 30이죠? 다 곱하면. 그럴 때 6cm는 몇 개 필요한 거예요? 5개. 10cm는 몇 개 필요한 거예요? 3개. 그래서 몇 개? 15개가 필요한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이 곱이 타일의 개수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서로 소인 길이기 때문에 둘의 개수만큼 곱한 게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즉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 최소 공배수의 개수만큼이 나열될 거니까 개수는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 추가 예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톱니의 수가 10개가 있고 12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이 두 톱니바퀴, 톱니가 한 번 맞물린 후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의 수입니다. 어떻게 되죠? 10개나 12개랑 이렇게 맞물렸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긋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그럼 뭡니까? 다시 만나려면 나는 10의 배수만큼 계속 그 처음 위치를 갈 거고요. 나는 12의 배수만큼 처음 위치를 가겠죠. 동시에 만나려면 뭐예요? 너의 배수, 나의 배수, 공배수죠. 그죠? 근데 그 공배수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면 그게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돌아간 톱니의 수가 되겠죠. 그럼 자, 얼른 오세요. 10이랑 뭐예요? 니은자 잡아주시고요. 2하고 5, 6 잡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요? 둘 다 곱하면 돼요. 60인가요? 그죠? 60입니다. 그러면 톱니의 수예요. 그럼 봐봐요. 10개인 것은 60개까지 가야 되니까 6바퀴 간 거죠. 6바퀴. 그죠? 얘는 6바퀴 갔고요. 얘는 몇 바퀴 갔어요? 5바퀴 갔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돌아간 톱니의 수 뭐예요? 60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나도 60번 갔고 너도 60개 간 거죠. 그래서 120개다. 잠깐만요. 정답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답 60이죠. 죄송합니다. 얘도 60개 돌고 나도 60개 돌아서 서로 60개 돌았을 때 다시 만난 거죠. 둘이 더해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0개가 있고 12개가 있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2, 50, 2, 62. 최소 공배수 구하면 얼마다? 60이었다. 그 뭐예요? 내가 몇 바퀴? 6바퀴. 너는 몇 바퀴? 5바퀴. 그죠? 10개짜리는 10바퀴, 12개짜리는 5바퀴 돌아서 만났다. 그러면 돌아간 톱니의 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양쪽 걸 더할 필요는 없죠. 예, 저는 전체 개수를 상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60번 돌면 다시 만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방정식의 활용에 들어가는데요. 요거 아마 앞부분 조금만 해서 이제 1강기 마무리가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1차 방정식 활용은 문제풀이입니다. 1차 방정식 활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뭐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 그 다음에 뭐 돈 얘기, 정가라든가 원가에 대한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증가율, 감소율, 감소율에 대한 얘기 다 하나씩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과부족, 더 많고 더 부족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 그 다음에 거래 속력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뭐 도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바로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그죠? 이런 유형들을 하나씩 보면서 풀어내는 스킬들을, 원리를 터득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여기도 이제 예제만 나와 있어요. 문제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수량을 x로 놓는다. 이거 되게 교과서 중이라고 와닿지 않아요. 그죠? 방정식 만들어서 풀고 맞는지 검토하고 실전에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여기서는 방정식 활용에서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이 상품의 원가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선제의 내용을 먼저 보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맨 마지막에 묻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도 필요한 항목이죠. 원가예요. 그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보통 이제 뭐 X로 잡는다? 뭐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원가 X라고 할게요. 원가에 15% 이익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가가 얼마입니까? 자, 정가가 어떻게 되죠? 정가가 X 곱하기 얼마예요? 100분의 얼마죠? 115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15% 이익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럼 100분의 15가 이익이고요. 원래 있던 1을 더하면 100분의 115가 됩니다. 자, 정가가 되고요. 정가에서 800원 할인했대요. 그럼 정가에서 마이너스 800 이렇게 하는 거죠. 원가의 5% 이익입니다. 이익. 잘 봐요. 그럼 이익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내가 구입한 원가를 뺀 거죠. 그럼 내가 판매한 금액이 요거예요. 정가에서 요거 뺀 거죠. 정가 아닙니다. 요가 정가예요. 정가에서 할인가, 그죠? 할인해서 팔아서 이게 판매가인데 거기서 원가를 뺐죠.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100분의 5x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볼까요? 자, 보면 마이너스 x니까 얼마예요? 100분의 115인데 1을 빼니까요. 15x가 되죠. 거기서 마이너스 800이고요. 100분의 5x가 되죠. 얘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00분의 5 빼니까 100분의 10이죠. 그럼 10분의 1x가 되고요. 마이너스 800 넘어가면 800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원가 x는 얼마다? 8,000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실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에 대한 구조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800원을 할인했죠. 그랬더니 원가에 5% 이익을 얻었대요. 그 무슨 말이죠? 이 800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가격이다. 15%에서 5%의 이익으로 줄었던 그 갭 얼마? 10% 이익인 거죠. 그렇죠. 네. 10% 이익이에요. 10% 이익. 원가의 10% 이익이 800원. 자, 보세요. 원가의 얼마? 10% 이익이 800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자, 원가는 무엇이냐라고 얼마냐 물어보면 그 할인 금액 800원을 내가 10% 할인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내가 10분의 얼마가 돼요?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0분의 100. 됐나요? 10%니까 원가의 10% 이익을 얻은 금액이 800원이니까 800원을 10으로 봤을 때 전체 원가를 100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10 곱해서 8,000원이다. 바로 가질 수 있는 그 해석 능력을 키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제가 이런 팁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8,000원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립방정식은요, 나중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미지수가 뭐 2개 이상이 남았다 하면 그 식들을 다 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 풀이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예. 뭐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예제를 마지막으로 1강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닭과 소를 합하여 30마리가 있고요. 다리의 총합은 92개일 때 닭과 소는 각각 몇 마리이냐? 자, 볼게요. 닭의 마리수 X, 소의 마리수 Y, 소의 마리수 Y. 그럼 X 더하기 Y가 30이니까 30. 닭의 다리는 2개, 소의 다리는 4개, 2X, 4Y, 92. 연립하는 거죠.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중학교 과정에서 내신 수업을 푸는 것도 아니고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보통 이게 이제 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닌데요. 적당히 15마리, 15마리, 즉 한 중간 지점에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리수를 계산하면 어때요? 2배, 4배 하니까 30개고 그 다음에 얼마죠? 60개죠. 90개가 나와요. 15 있으면. 근데 다리가 92개래요. 그럼 뭐예요? 소의 다리와 소와 닭의 수의 차이만큼 다리수는 2개씩 더 커지는 거죠. 얘가 하나씩 더 많으면. 그죠? 근데 90이다? 아, 소가 16마리, 그 다음에 닭이 14마리. 이렇게 해서 감각적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세이브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좀 많은 양을 했어요. 1강에서 이제 핵심 이론에 대한 교재 수록된 얘기를 다 하면서 자료 해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다음 강에서는 응용수리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중요한 것도 많이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1강의 내용도 제가 드린 팁 정리하시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습 예습 철저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